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6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한만세님이 여름이 성큼 늘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네. 왕눈이님은 창문 밖으로 새소리가 들려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참 행복한 아침입니다. 어떤 새인가요? 상암동에 까마귀가 많아갖고. 지난주부터 자꾸 까마귀 얘기하시네. 우리 동네는 까치가 많던데. 제 입에 이사 오세요. 그럴까요? 네. 이사 비용이 없어서. 네. 데니주님, 퇴사 일주일 차입니다. 퇴사하니 더 일찍 일어나네요. 그 덕에 라이브로 듣습니다. 아, 퇴사한 지 일주일 되셨다고요? 네, 일주일 차라고 해주셨어요. 아, 지금은 행복하실 때시네. 지금은. 그죠? 네, 그리고 뭐 자발적 퇴사라고 하면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이실 테니까 계속 행복하실 수도 있죠. 지금은 쌓인 피로 충분히 푸셔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네, 그렇죠.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52님은 예쁜 꽃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출근길인데 꽃이 너무 예쁘네요. 삐딱선으로 마음이 피폐해진 우리 종배 형님 사진 보고 힐링하세요 라고 노란색 꽃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뭔 꽃이에요 이게? 아, 이거 길에서 많이 봤는데 이 꽃 이름을 모르겠네요. 네, 그냥 꽃이에요. 네. 네, 예쁜 노란 꽃이다. 개망초랍니다. 개망초. 네, 아무튼 삐딱선으로 마음이 피폐해진 제 입이 사진 보고 힐링하라고 하니 어떻게 힐링이 좀 되십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커버린 어린 왕자님. 내일 6월 모의고사 봅니다.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들이 얼마나 몰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능 최저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막내 고3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저희 합격 맛집인 거 아시죠? 네, 계속 들으라고 하세요. 네. 엄마가 대신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엄마 아빠가 대신 들으면. 본인이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아무튼 커버린 어린 왕자님 막내 고3 파이팅입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이렇게 촌철님들의 인사는 정리하고요.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후속 내용이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탔는데요. 지난달 30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맡고 있는 부장검사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정기 주례 보고를 받는 자리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김승호 부장검사가 함께 참석을 해서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향후 수사 계획 등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보고는 보통 주례 보고는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이날 보고는 2시간을 넘겼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그 1차적인 해석은 지난달 2일 지시를 낸 다음에 한번 중간 점검 이런 차원 아니냐. 이게 이제 그 일반적 해석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수사 진도가 그렇게 지금 빠르게 나가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문턱에서 걸려 있다라는 건데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 등등 이런 청탁을 한 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김 여사가 자신에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의 조모 과정 등을 소개해 줬다라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이 조모 과정 소화는 둘째치고 접촉조차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또 하나 전해진 소식은 청탁금지법 차원을 넘어서 알선 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 알선 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한 경우 성립되는 거라고 하는데 자, 이게 한국일보가 전한 보도의 개요인데요. 여기서 추출해야 되는 포인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원석 총장은 외에 서울중앙지검장 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떤 보고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부장검사를 불러서 보고를 받았을까? 자,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가 여기서 관심사로 부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앙지검장 제끼고 내가 부장검사한테 직접 보고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점이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갖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알선수재죄 적용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이런 어떤 법리적 검토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는지, 다시 말해서 보고 지시가 있었는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요 두 가지만 추출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속 정확 수사 지시의 그 일환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날지, 어디까지 수사가 될지, 이제 이거를 지켜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선수재죄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용산의 조모 과장을 접촉조차 못하고 있는 게 청탁금지법 테두리 안에 갇혀 있으면 조모 과장은 피의자로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고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건데 참고인은 나와도 그만 안 나도 아니 본인이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선수재죄로 적용을 해버리면 신분이 달라진다. 그래서 강제 수사 여지가 생긴다.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현님이 법리적 검토 참 길게도 하네요 라고 해줬는데, 그래서 검찰 수사가 속도가 붙을지 요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1%로 취임 후 최저를 기록을 했고 부정평가는 70%로 취임 후 최고를 기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결과가 나오자 여권 안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여러 요인을 열거한 뒤에 총선에서 왜 박살났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뼈 빠지게 뛰겠다며 어퍼컷을 날리는 대통령, 한몸으로 똘똘 뭉치자는 의원들, 108석도 굉장히 큰 숫자라는 비대위원장, 이러니 국민들 염장만 지르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고요. 반면에 심평 변호사, 기존의 적대적 세력 외에 내부에서 자라나온 새로운 세력이 1,000만 뜻밖에 갑자기 그를 적대시하며 양자가 그를 협공하고 있다. 또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 내용이 좀 다르죠. 네, 좀 다른데 짚을 점은 어떤 걸까요? 두 사람의 진단은 묘하게 엇갈리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 관점에서 진단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심평 변호사는 국민의 혐의 관점에서 진단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민심과는 동떨어진 여권의 이른바 정신승리를 비판한 반면에 심평 변호사는 여권 내부 세력의 적대시, 이른바 내부 총질을 한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여권 내 분열 요인을 크게 보지 않은 반면에 심평 변호사는 바로 그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진단이 맞는 겁니까? 평면적으로는 두 사람 진단이 그러니까 모두 맞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긍정평가 21%라는 수치는 민심도 빠졌고 지지층도 빠진 결과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부각시켜서 특별히 진단해야 하는 요인이 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주목한다면 아무래도 내부 요인에 주목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여권 내지 보수층. 여기서 내부라고 하는 건 이걸 뜻하는 건데요. 자, 많은 사람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 보수층마저 등을 돌린 결정적 계기는 최상병 건이었다. 이게 좀 일반적 분석입니다. 자, 그럼 보수층의 뇌리에 최상병 건이 비판적으로 각인된 결정적 장면이 뭘까? 이걸 조금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5명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장관과의 통화 사실. 이 두 가지가 관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통화 사실은 직관적인 문제의식을 키우는 요인이었을 것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찬성파 5명의 표결은
이런 직관적 문제의식의 증폭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진단을 하는데 오죽했으면 잘했을까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죽했으면 잘했을까라는 인식과 이건 정말 아니다 라는 인식 이 두 가지는 본래 한 세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병권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인식을 깔고 있는데 여기에 찬성파 5명이 찬성 표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수층의 인식도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처법은 얼추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워크숍에 가서 맥주 마시며 했다라는 한마디 한 몸 이 말 기억하시죠? 네. 자, 이게 대처법인 건데요. 상황 요인보다 중요한 게 주체 요인이다. 발생한 어떤 일보다 그 일로 정치적 전선이 어떻게 처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주체 요인만 관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부 적대시 세력을 없애거나 누를 수만 있다면 기본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용산이 주도권을 쥐인 상태로 당정이 한 몸이 돼야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짚었습니다만 그 분수령은 누가 뭐라해도 전당대회, 새 대표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당대회에 대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패가 뭐냐. 이게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패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관리할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선관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대 시기 그리고 룰,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거냐 말 거냐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텐데요. 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패도 좀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뭐 선관위 구성되고 후보 등록이 이제 시작이 된다면 당연히 패는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가 먼저일지 그 패가 먼저일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고요. 그게 이제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2비가 앞서 언급했던 대통령 지지율 최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네. 조작 가능성을 거론을 하면서 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반응도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건 여기서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고 한국갤럽이 답할 사항이다. 이 점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의 경험에 기초해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못 믿겠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주체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게 나왔던 주체가 그 얘기를 했다. 이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22%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과연 이 20의 벽이 무너질 것인가 이것도 좀 관건이 됐고 분석하는 기사들 많더라고요. 특히 TK 지지율 관련해서요. 이게 20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정말 심각한 양상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네, 어떻게 나올지 시선 집중하도록 하고요. 푸드리에버님은 원내 중에서는 원내에서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고 3186님 근데 대통령은 원래 지지율 신경 안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정도면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신경을 안 쓰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죠. 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귀닫는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아니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단어가 소통 아닙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게 그 본인이 직접 어떤 듣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읽는 것도 소통의 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 참모가 TK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어떠한 지지율 전략도 의미가 없다. 고민이 큰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고민이 크다면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 건지 다음 행동도 나와야 될 텐데요. 대통령실의 반응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이른바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은 양국 해상에서 함정, 항공기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등의 합의문을 마련했습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 대왕함에 근접 비행할 때 레이더 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으로 우리 군은 그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일본기가 위협 비행했다고 반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네, 그저께 이 같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평하자면 한마디로 봉합이다. 이렇게 평할 수밖에 없는데요. 도발한 쪽이 어디인지 가려내지 못했고 책임을 묻지를 않고 그냥 덮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건 전형적인 봉합이다. 이런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또 있나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우길기 그러니까 자유함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이거에 대해서 정면 반박 부인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 측의 반대로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결과에는 이게 없으니까. 하지만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일본 언론의 보도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2023년 5월 29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날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부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때 깃발이 뭐가 걸려 있었겠습니까? 자유함기. 이게 이제 엄청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국방부가 이건 국제적 관례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전하교 국방부 대변인의 지난해 5월 25일 정례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통상적으로 외국 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마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전하교 대변인이 지난해 말한 그 깃발이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왔다라는 그 깃발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점이 도출됩니다. 자, 그 깃발 달고 부산항 입항을 허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손 벌린다라는 이야기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바로 이건데. 아니, 1년 전에는 허용해 놓고 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느냐? 그러면 1년 전에 그건 왜 했느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첫 단추를 잘못 깼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가람님이 어떻게 보였길래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고 물프레님은 또 물컵 반 컵만 채우고 왔네요. 제비꽃님 일본에 관한 뉴스 나올 때마다 뒷목이 뻑뻑해집니다. 뒷목이 뻣뻣해집니다. 라는 평 보내주셨네요. 네.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가 나왔는데요. 4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68만 325명. 이 가운데 60세부터 69세까지가 19만 2,369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28.3%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겠습니다. 2014년 4월에 60세 이상 수급자 수가 얼마였느냐? 전체의 13.4%였어요. 근데 10년 뒤에 28.3% 두 배로 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수치에서 짚을 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건가요? 첫째,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건 경제 활동을 일단 계속 해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60세부터 69세 노인 인구의 경제 활동이 계속 돼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 등을 문제 삼으면서 제한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 수급자의 대부분이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노동계의 그때 당시에 반박이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통계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60세에서부터 69세까지의 노인이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정규직으로 경제활동한 노인이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보통 60세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 절대적 다수가 결국은 비정규직 상태에서 경제 활동을 해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잘리고 실업급여 받고 이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제 삼았던 이른바 도덕적 해이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자의 상당수가 또 노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도덕적 해이나 이런 문제로 몰아가서 다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게 맞는 방법이냐.
이건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노인 빈곤 문제 또 은퇴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해법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